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현관을 긁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미 수백 번 연습한 문장을 떠올렸다. 그리고 숨을 한 번 크게 삼켰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다. 며느리가 뒤따라오고 손녀는 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세 사람 얼굴에 붙은 표정은 행복? 아니다. 나 없이 한껏 편해진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몸을 돌렸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해온 일처럼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반겨주고 싶다는 본능을 억누르고 아들이 말했다. 엄마 다녀왔어요. 나는 대답 대신 바로 말했다. 집 팔았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콱 하고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아들의 가방 끌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로 굳어버렸다. 엄마 뭐라고요? 나는 딱 한 번 더 천천히 말했다. 이 집 팔았다고 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참아온 울음과 화가 목구멍을 버티고 있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감정들이 내 말을 더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었다. 며느리가 제일 먼저 소리를 질렀다. 장난치지 마세요, 어머니. 집을 왜 팔아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몇 년 동안 집안일, 빨래, 밥, 손녀 뒷바라지 그 모든 삶을 위해 입을 닫아왔던 내가 오늘은 입을 열었다. 아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엄마 정말 파셨다고요? 나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그들에게 내밀었다. 부동산 계약서야. 오늘 오전에 등기 이전 끝났어. 며느리가 거의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이 집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 내 재산? 늘 기어 들어가던 내 목소리가 그 순간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울렸다. 내 재산이었니? 언젠가? 단 하루라도? 며느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눈을 부릅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을 보는데 웃기게도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서러웠다. 저 눈빛, 언제부터 저렇게 나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변했을까?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걸? 갑자기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꾹 눌러 담았다. 너희는 몰랐겠지. 나는 아주 오랜 시간 생각해왔다. 하루 이틀이 아니야. 몇 년 전부터 이 집에서 살아도 내가 이 집 사람이 아닌 느낌이 들었으니까. 내 입술이 저절로 달궈지듯 뜨거워졌다. 그동안 쌓인 말들이 폭발하려고 몸을 흔들었다. 너희 여행 갔지? 그 여행 계획표 나는 어디에도 없더라. 며느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거 편하게 가려고. 편하게.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날 빼면 편한 여행이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나는 그 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 말이 얼마나 편리하게 쓰이는지 모를 리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래. 너희에게 나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지. 아침마다 밥 해주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그건 당연했지? 너희는 그걸 고마움이라도 느껴본 적 있니?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따졌다. 어머니가 하시겠다며. 하라고는 안 했지. 그치?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직접 시키지는 않았겠지. 근데 묻자. 내가 한 번이라도 말해봤니?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그 말 단 한 번이라도? 며느리는 입을 꼭 다물었다. 그 침묵이 더 진실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집을 파는 건 너무 큰 결정이잖아. 나는 마침내 속에 눌러두었던 말들을 꺼냈다. 너희가 나 몰래 요양원 서류 돌린 것도 내겐 너무 큰 결정이었다. 둘 다 동시에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엄마 그건 왜? 우연히 서류를 봐서 놀랐지? 근데 나는 더 놀랐어.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짐이라고 생각한 거.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 갈라짐 속엔 울음보다 더욱 단단한 각오가 있었다. 그래서 결정한 거야. 내가 먼저 떠나자고. 너희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나를 꺼내오자고. 손녀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어디가? 나는 아이 쪽만큼은 부드럽게 돌아보았다. 손녀의 눈이 제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에서만큼은 나를 버리려는 기색이 없었다. 할머니, 이제 어디 가요? 나는 아이에게 미소를 보였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미소였다. 살아보려고 가. 며느리가 또 외쳤다. 우릴 버리고요? 이렇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버린 게 아니야. 난 나를 데려가는 거야.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흔들리는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숨을 턱 할 정도로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너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숨이 꺼질 듯 조용해진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진실이 꿈틀거렸다. 내가 이 결정을 하기까지 너희가 모르는 이야기. 천천히 아주 차분하게 나는 입을 열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리고 프롤로그는 여기서 끝났다. 내가 견뎌온 나날들, 너희가 모르는 진짜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 내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아니 모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며느리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아들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흘러갈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날 아침밥을 차리며 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래도 같이 사니까 더 가까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 순진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첫마디는 내 이런 착각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어머니, 앞으로 식사 시간은 저희 기준에 맞춰주세요. 너무 일찍 일어나시니까 제가 힘들어요. 힘들다고? 내가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 하는 게 어떻게 너를 힘들게 하지? 입술이 덜덜 떨려서 말도 안 나왔다. 그 순간 아들이 며느리 손을 슬쩍 잡더니 엄마, 그냥 우리 생활 패턴 존중해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콕 찔렀다. 존중? 존중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처음으로 알았다. 내 아들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매일같이 나를 불편한 존재 취급했다. 내가 방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또 그러시네 하면서 대놓고 인상을 썼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는 더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 조건 볼 때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라니까 대놓고 내 앞에서 하는 말이었다. 그때 나는 웃는 척 했지만 얼굴 근육이 아프도록 버티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들은 내 눈치를 봤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편에 서주기는커녕 시선을 피했다. 그때 느꼈다. 이 집에서 나는 투명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돈 이야기였다. 나는 나름대로 모아둔 돈이 있었다. 노후 대비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조금씩 모았던 돈. 그 돈은 나에게 유일한 방패였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그 적금 좀 깨면 안 될까? 지금 집 대출이 좀 부담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게까지 힘든가 싶어 나는 한 번은 도와주자 마음먹었다.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이어진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어머니가 그 돈 가지고 있어도 뭐 하겠어요? 저희가 잘 살면 어머니도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밤새도록 허리 굽혀 일하고 낡은 신발 신고 걸어 다녔던 시간들. 하지만 나는 결국 돈을 건넸다.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대출? 아니었다. 둘이 해외여행 다녀오는데 썼다.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평생 모은 돈이라며 자꾸 신경 쓰시니까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내 돈을 너희가 쓰고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가슴이 미어져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독해졌다. 내가 밥을 차리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조미료 맛을 좋아하세요? 내가 청소를 하면 어머니가 하는 방식은 저희랑 안 맞는데요? 내가 빨래를 갤 때는 다시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옷상 무슨 일을 해도 모자라다고 틀렸다고 방해된다고 말했다. 오늘은 이런 말까지 했다. 어머니 혹시 밖에서 친구라도 만나고 오시면 안 돼요? 집에 계시면 제가 신경 쓰여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단순히 지워야 할 존재라는 말 같았다. 아들은 그저 며느리 뒤에 서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온몸은 얼어붙었다. 정말 미칠 것 같았다. 그때 처음으로 여길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나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장을 확인했다. 확인하고 그대로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다. 잔고는 영원. 그 많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했다. 엄마가 준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쓴 건데 왜 그러세요? 그 말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준 적 없다. 빌려준 거다. 도와준 거다.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은 내 전부를 아무렇지 않게 탕진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니,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까지 꺼져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끝내겠다고. 내 삶은 이제부터 달라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거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을 거다. 누구에게도 희생하지 않을 거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들 부부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오늘도 똑같았다. 허리 한번 펴기가 이렇게 힘든 날이 올 줄 난 몰랐다. 새벽부터 찌릿하게 내려오던 통증은 아침이 되니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래도 난 침대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아프다고 하면 또 눈치 줄 테지. 내 몸이 망가지든 말든 이 집에서 내가 아프다는 건 귀찮다는 말과 같았다. 주방으로 간 내가 칼을 잡자마자 허리가 뚝 하고 내려앉았다.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숨이 턱 막히고 차가운 바닥이 등에 닿으니 서러움이 더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지금 누워 있을 때가 아닌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틈에서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겨우 고개만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잠깐 허리가. 오늘 저녁찌개 끓여야 되는데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 말 순간 심장이 꽉 조여왔다. 아픈 게 죄가 되던 순간 내면 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가며 살아야 하는데 왜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을까?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며느리의 불평에 고개만 들었다. 엄마, 좀 조심하시지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전혀 아니었다. 딱 며느리 체면 살릴 만큼만 하는 그런 말투였다. 나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며느리 입에서 또 독한 말이 튀어나왔다. 어머니, 설마 병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바쁜 거 알잖아요. 바쁜 거?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쓰러져도 그게 너희 일정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네. 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고 결국 난 혼자 병원에 갔다. 가방을 챙기는 내 뒷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마지못해 말했다. 어머니, 보험카드는 챙기셨어요? 우리 돈 나가는 거 아니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픈데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고 제일 먼저 돈 걱정부터. 병원 대기실에서 서 있기도 힘들어 벽에 기대 앉아 있으니 의사가 내 차례를 불렀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도 힘드실 텐데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나 이렇게까지 아팠던 건가? 의사는 보호자 유무를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냥 혼자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시렸다.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은 내가 병원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엄마, 수술 꼭 해야 하는 거야? 그거 돈 많이 들어간다던데. 내가 답도 안 했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말을 이어받았다. 아니, 우리 요즘 애 학원비도 밀려 있는데 어머니 수술비까지 부담하면 진짜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럼 나는? 내 통증은?
내 하루는 내면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어서 아픈 적 없는데 왜 난 항상 죄인이 되는 걸까? 다음날 수술 날짜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대기실에 가족들 곁에 보호자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걸 보는 순간 그저 숨만 쉬는 게 서러워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의 질문에 나는 또 웃으며 대답했다. 예, 제가 혼자예요. 몇 시간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문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걱정하는 표정을 한 번도 지은 적 없이 말했다. 어머니, 수술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내 통장이 조금 있으니까 말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통장,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 남편 떠난 뒤 내 유일한 안전망. 그 돈을 떠올리자마자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설마 그 돈도,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눈을 의심했다. 출금 내역, 해외 결제 125만 원, 항공권 85만 원, 호텔 예약 56만 원.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이 돈 우리 애들 여행 갔을 때 쓴 돈이잖아. 설마 내 통장으로?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다.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돈을 쓴 거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며느리의 다른 말들도 떠올랐다. 어머니 통장 자동이체만 조금 바꾸면 편한데. 아들 역시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들은 내가 아플 때조차 내 돈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고이는데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면에서 마지막 문장이 울렸다. 아픈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난 결심했다. 이 집에서 더는 아플 수 없다고. 아니,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결심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나는 그날 며느리의 방에서 본 돈다발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사라지긴커녕 시간이 갈수록 그 돈다발이 나를 조여오는 줄 같았다. 대체 무슨 돈이길래 저렇게 숨겨둔 거야? 그리고 왜 내 장부 금액과 똑같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해. 가슴이 답답했다. 아무도 모르게 주저앉아 허하고 한숨이 새어나올 만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했지만 나는 이미 안다. 여자의 감, 그것도 시어머니의 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걸. 며느리는 분명 뭔가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돈이 있다. 훅일 그날 밤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내 눈을 마주쳤다. 나는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다. 정말 지나가기만 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문을 쓱 열더니 아무 말 없이 나를 본다. 그 미소가 문제였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순간 온몸이 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왜 마치 내가 무언가를 훔쳐보다 들켰다는 듯한 말투로 뭐지? 날 견제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방에 들어갔던 걸 감지한 걸까? 그날 나는 제대로 잠도 못 잤다. 잠을 자려 누우면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미소, 그 음산한 눈빛. 어머니, 뭐 찾으세요? 그 말이 반복해서 내 귓가에 울렸다. 혹시 내가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걸까? 아니다, 장부, 돈다발, 전화 속삭임, 그 미소, 모두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무언가가 틀림없이 있다. 훅이 이른 새벽, 며느리가 사라졌다. 집안은 적막했다. 화장실 불이 켜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방문도 열려 있다. 얘야? 이 시간에 어디 가니? 대답이 없다. 나는 재빨리 대문을 열어 내다봤다. 그런데 며느리가 집 앞 골목 끝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응, 오늘은 어렵고 아니,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어머니가 아직 눈치를 못 채서.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눈치를 못 챘다고? 나를 속이는 뭔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누구랑 통화하는데? 누굴 속이고 있고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건데? 그때였다. 며느리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벽 뒤로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며느리의 발걸음이 멈췄다. 조용한 골목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순간 머리끝까지 전율이 번졌다. 정말 들켰나?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며느리는 왜 새벽마다 나가서 전화를 하고 왜 내 장부와 똑같은 금액의 돈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말. 어머니가 아직 눈치를 못 챘다니. 즉,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는 뜻 아닌가. 며느리가 내 이름을 지운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보았다. 그날 오후였다. 나는 거실에서 며느리가 집 어딘가에서 나온 서류를 꺼내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서류,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살짝 다가가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소름이 끼쳤다. 서류 제목에 원래 본인 내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흰 수정 테이프로 덮여 있었다. 그 위에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루가 아니라 몇 달은 나이를 먹은 기분이었다. 어머니, 이거 찾으세요? 그녀가 서류를 뒤로 감췄다. 유령을 본 것처럼 섬뜩한 미소와 함께 그 표정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저 서류는 뭐지? 왜 내 이름을 지우고 며느리 이름을 적어 넣은 거지? 저 서류가 뭐길래 저렇게 숨기는 걸까? 그리고 왜 나를 보면서 저렇게 미소 짓는 거야? 마치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부엌 테이블 위에 쪽지를 보게 됐다. 한 줄만 적혀 있었다. D-7. 나는 눈을 의심했다. 7일? 뭐가 7일 남았다는 거지? 나를 속이는 그 계획의 마감일인가?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인가? 아니면 뭔가를 실행하는 날인가? 머리에서 수백 가지의 가능성이 오갔다. 그런데 그 밑에 아주 희미하게 연필로 지운 흔적이 있었다. 나는 빛을 여러 각도로 비춰서 글자를 읽어냈다. 어머니 모르게.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했다. 어머니 모르게.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일이 확실한 거다. 나를 속이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녀는 D-7까지 무언가를 준비 중이고 그 결과는 절대 나에게 유리할 리 없다. 내 이름을 지운 서류, 숨겨진 돈, 새벽 전화, 그 미소, 모든 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노리는 거지? 며느리가 내 방문을 붙잡은 채 묻는다. 밤이었다. 나는 방 안에서 할 말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끽.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동자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그 알 수 없는 눈빛. 어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혹시 요즘 뭘 의심하세요? 나는 숨이 멎었다. 그녀는 문을 더 열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왜요? 제가 뭐라도 한 것 같아요? 그 미소, 그 표정, 그 말투. 그녀는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7일 뒤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문이 닫혔다. 쿵.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7일 뒤? 그러면 나는 뭘 알게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그날 밤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다. 아직도 기억난다. 그날 며느리의 속삭임이 내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7일 뒤면 다 끝난다니까. 걱정 마.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느껴지던 불길함이 꿈틀거렸다. 그래. 결국 날 치워버리려고 했던 거지. 가슴이 텅 비어버린 듯 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냉정한 감각이 올라왔다. 그래,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구나.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떨렸지만 내 머리는 아주 깨끗해졌다. 무너진 건 마음뿐이었고 정신은 더 또렷해졌다. 나는 식탁에 놓였던 그 서류를 다시 펼쳤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 밑에는 진명의 이전에 관한 메모. 그리고 가장 아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 어머니 사망 시 수령액.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종이 위로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내 존재가 숫자로만 평가된 것 같았다. 내가 이 집에서 해온 모든 희생이,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몇 글자로 요약된다고? 그 순간 손이 저절로 서류를 꾹 구겨버렸다. 찢어버리려다 멈췄다. 아니다. 증거는 필요해. 내가 무너지는 걸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천천히 종이를 펴서 서랍 속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모르게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천장을 바라봤다.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다가 문득 오래전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올랐다. 순이야, 힘들어도 버티지 말고 내가 살아. 언제나 너 먼저.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시어머니로 살았다. 정작 나는 없었다. 그래. 이제는 나로 살아야지. 그 결심이 들자 몸속에 새로운 힘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아침도 준비하지 않고 일찍 집을 나섰다. 휴대폰만 들고 곧장 등기소로 향했다.
가슴은 쿵쾅대고 내 발걸음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들자 손이 덜덜 떨렸다. 소유자 박순희, 내 이름, 내가 피땀으로 장만한 집, 남편과 내가 젊을 때부터 허리 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며느리는 물론 아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실. 나는 그 서류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만지는 마음으로. 그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외쳤다. 그래, 이 집은 내 거야.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팔자. 내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보다 해방감이 더 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평생 알고 지낸 유일한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희야, 나 집 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그 결심했구나. 경희는 내 속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남편 잃고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던 나를 수없이 말렸던 사람. 며느리에게 받는 상처를 얘기할 때마다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 나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요양원 서류, 명예 변경 메모, 사망시 수령액, 그리고 20년 동안 쌓인 눈물과 억울함들. 경희는 한참을 듣더니 낮게 말했다. 순이야, 너 지금 그 집에 있으면 진짜 죽어. 그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누가 대신 말해준 것 같았다. 그래. 저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니 없어져야 더 편한 존재였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들에게 남아 있어야 하지? 나는 입술을 꾹 깨물고 말했다. 나 도망칠 거야. 여기서. 경희는 즉시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이라도 오늘 당장 내놓아. 내가 결심했을 때 움직여야 해. 집에 다시 돌아온 나는 즉시 부동산에 전화했다. 네, 금매요. 오늘 안에 계약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부동산 직원도 놀랄 만큼 단단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숨이 차올랐다. 내가 정말 이 집을 떠나는구나. 평생을 함께한 공간, 남편의 사진이 있던 자리, 손녀가 처음 걸었던 복도, 그 모든 기억이 한 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견디고 울었는지도 떠올랐다. 그리고 결심이 더 단단해졌다. 그래, 이제 그만해도 돼. 순이야, 너 고생 끝난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오겠다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긴장과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여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 순간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평소처럼 무심히 말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왜 이렇게 분주하?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등기부등본과 서류를 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었다. 나는 느릿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 오늘 팔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 맞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나가 아니라 이 집이었구나.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인 못한 얼굴. 그리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나 이제 너희 밑에 안 살아.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난 이제 다 알아.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며 속삭였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움직여. 이제 나는 달아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으러 가는 것이다. 나는 그날 오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오늘 꼭 봐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라며 불쑥 찾아왔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카톡 하나도 성의 없이 보내던 애가 얼굴까지 밝게 들고 찾아왔다. 그래, 이럴 때는 늘 뭔가 있다. 그리고 내 촉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이미 훅이었다. 가슴이 철하고 내려앉았다. 역시나 이상한 흐름. 대체 또 뭔데? 내 목소리가 가시처럼 뾰족하게 튀어나가자 며느리는 기습 공격이라도 할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오해? 내가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며느리의 충격 발언. 어머니가 보셨다는 그 메시지 사실 저 아니었어요. 뭐? 아닌데도 내 눈으로 또렷이 봤는데 내 안에서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하지.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바보인 줄 아냐? 진짜예요.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나는 며느리의 눈동자에서 묘하게 비틀린 감정을 읽었다. 분명 울컥한 듯한데 두려움? 아니면 계산? 충격의 이름, 드디어 등장.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드나들던 그 여자요. 제가 아닌 남편 내연녀가 보낸 거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내연녀. 그걸 며느리가 알고 있었다고? 아니,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며느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툭툭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본 미심쩍은 문자들, 내게 유난히 잘하던 며느리, 아들보다 나에게 먼저 보고하던 행동들, 지나치게 얌전했던 반응들, 그 모든 게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그 여자 때문이란 말인가? 나는 소리쳤다. 그럼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내 목소리에 며느리가 움찔했다. 하지만 그 뒤로 터진 말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며느리의 고백. 말을 하면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실까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어머니에게 미움받는 며느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렸다. 그랬다. 나는 이 며느리를 미워했다. 아니 인정하자. 괜히 고부 갈등을 키운 건 바로 나였다. 하지만 내 감정에 빠져 인정하는 순간 며느리는 한 발 더 들어왔다. 어머니, 저 사실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에요. 숨겨진 진실 폭발. 뭐?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다 참아온 거다? 내 아들 한 짓이란 거냐? 말은 다 나왔지만 속으로는 더 복잡했다. 정말 몰랐단 말인가? 아나는 왜 진작 눈치채지 못한 걸까? 내면 독백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결정적 증거, 휴대폰 녹음 파일.
그리고 여러 스크린샷. 내연녀가 보낸 메시지, 아들의 폭언, 심지어는 며느리 모르게 집에 들어온 내연녀의 물건들 사진까지. 나는 말문이 막혀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 어머니 아셨죠? 어머니가 보셨던 그 문자는 저랑 상관없다는 거. 나는 흔들렸다. 머리가 복잡한데 분노는 며느리에게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멈출 수 없는 분노. 내가 그 여자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머니를 욕한 거예요. 자기 계획이 어머니 때문에 막힐까봐. 계획? 그 순간 며느리는 폭탄을 더 터뜨렸다. 내 연녀의 목적. 그 여자가 노리는 건 남편이 아니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 재산입니다. 숨이 턱 막혔다. 내 재산? 그 여자애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대담한. 내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다. 내면 독백. 그래. 맞아. 며느리가 질투하는 줄만 알았던 건 다 내 착각이었다. 그 여자애는 우리 집을 통째로 노리고 있었던 거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나 싶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 어머니,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녀는 끝내 울음을 꾹 삼켜내며 말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남편도 그 여자도 끝까지 맞서려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까지 저를 버리시면 저 혼자서는 못 버텨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이 며느리를 버릴까봐 두려웠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 내 편 내가 서주마. 말을 내뱉자 내 심장이 덜덜 떨렸다. 아니 사실 며느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내린 선언에 가까웠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이라도 그 여자가라도 누구라도 우리 집을 망가뜨리게 두지 않겠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다 끝까지 파헤쳐 버릴 거야. 내 남편, 그 여자. 그리고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당한 모든 것, 내가 다 밝혀줄 거다. 나는 지금 시골행 버스 창가에 앉아 있다.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조금 낯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엄마로, 시어머니로, 집안의 문제거리로 숨 쉬던 내가 지금은 그 어떤 역할도 내려놓은 채 그냥 박순이라는 이름 하나만 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친다. 내 손등 위에 따스한 빛이 내려앉자 갑자기 눈물이 차오른다. 내 인생에서 이런 시간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나는 내 삶의 절반을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 위해, 며느리 위해. 그러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 집에서는 요양원 보내버리면 된다는 말까지 오갔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참았다. 그게 가족인 줄 알고, 그게 어른의 역할인 줄 알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포기였다. 내가 나를 포기한 결과였다. 버스가 큰 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폰이 울렸다. 손녀였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올 때 아이가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중에 꼭 찾아갈게요. 그 아이의 떨리는 눈망울이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 문자를 열었다. 할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저 할머니가 좋았어요. 할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곳에서 지내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 싶으면 꼭 말해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가족에게 들은 수많은 차가운 말들보다 이 짧은 진심 하나가 훨씬 더 뜨겁게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래,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창밖을 다시 본다. 이 버스가 멈추면 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간다. 작고 낡았지만 내가 선택한 집이다. 누가 들어오라 말하지도 않았고 누가 나가라고 소리치지도 않는 오로지 내가 문을 여닫는 집.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밥을 먹고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집. 가만히 숨을 내쉰다. 이제야 공기가 제대로 폐 속에 들어오는 것 같다. 나는 살아있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때 버스 기사님이 내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끝에서 세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돼요. 저기 바닷가 마을 바로 앞이에요. 바다라니 몇 년 만인가. 아들 집에서 살 때는 바다를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일요일마다 손주 도시락, 청소, 빨래. 내 하루는 늘 그렇게 묶여 있었다. 이제는 누가 묶지 않아도 될까? 버스가 마지막 언덕을 넘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트였다. 하늘은 깊고 바다는 넓고 바람은 깨끗했다. 집에서 듣던 그 거친 말투와 한숨, 다그침, 무시는 이곳에 없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버린다. 찬바람이 얼굴에 닿자 겨우 실감이 났다. 그래, 이제 이게 내 세상이구나.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 박순이. 주머니 속 종이 한 장이 만져졌다. 손녀가 마지막에 몰래 끼워준 편지였다. 나는 버스가 종점에 닿기 직전 그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가 어디에 있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어떤 사과도, 변명도, 변덕도 그 아이의 진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 나는 그 진심 하나면 충분하다. 버스가 멈췄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짐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정말로 무거웠던 건 가방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나를 짓누르던 상처들과 억울함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이 버스에 두고 내린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켠 뒤 새 삶이 기다리는 마을로 걸어 내려갔다. 발밑에 흙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첫 발자국처럼 느껴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나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아주 조용하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평화로웠다.